다음에 문제 어떻게 순서를 잡아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그래도 3월 달부터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이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문학 문제 어떻게 풀이를 했어? 순서. 그치. 작가와 제목을 확인하라 했어. 작가와 제목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가는 이 작가만의 스타일이 있어. 작가만의 스타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그래서 영화 감독 설명해 줬잖아. 뭐야 대표적인 감독 외국의 마이크 베이. 마이크 베이가 무슨 감독이냐면 트랜스포머. 그래서 사람들이 너네 혹시나 영화 관심 있으면 마이크 베이 영화는 무조건 폭파해. 뭐 터져.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차든 건물이 무너지든 하여튼 뭐 비행기가 터지든 뭐가 무조건 터져. 마이크 베이 감독에서는. 그래서 트랜스포머 봐봐. 트랜스포머 물론 자동차가 막 변신하고 로봇 이야기지만 거기 뭐 터지고 난리 나. 건물 무너지고 막 난리 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감독보다 더 뚜렷한 감독이 누구야? 놀란 감독. 이 사람 인셉션, 그 다음에 또 인터스텔라 이런 감독인데 이 감독이 뭐가 유명하면 이 사람 CG 싫어한다잖아. 컴퓨터 그래픽을 싫어한다잖아. 그래서 어떤 영화든 CG를 최대한 안 쓰려 한다잖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인셉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셉션에서 그 호텔 복도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호텔 복도인데 거기에 꿈이어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호텔 복도가 돌거든. 360도. 근데 그 360 도는 게 CG가 아니야. 실제 세트장 만들었어. 세트장 만들어서 이만한 진짜 복도 이 세트장 만들어서 여기에 기계 설치해서 기계가 빙글빙글 돌아. 햄스터 쳇바퀴 돌듯이.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에서 그 아빠가 5차원의 공간 들어가서 막 두드리잖아. 스테이 하는 공간. 그 공간도 5차원의 공간에서 당연히 사람들 CG로 만들었겠지 했는데 그게 진짜 세트장이래잖아. 다 만들었대잖아. 그래서 이 사람 이번에 개봉한 영화 뭐야? 오펜하이머가 누구냐면 핵폭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했잖아. 놀란 감독 CG 싫어하니까 오펜하이머에서는 진짜 핵 터트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놀란 감독이 그 스타일이 확실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놀란 감독이든 마이크 베이 감독이든 이 사람들의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어느 정도 알아. 아, 마이크 베이 감독 영화니까 뭐가 터지겠구나. 놀란 감독에서는 CG를 안 쓰겠구나. 이런 기대감이나 혹은 이런 예상을 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문학도 똑같아. 문학도 작가만의 스타일이 확실히 뚜렷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대표적인 누구냐? 윤동주랑 이육사. 윤동주 작품에서 뭐해? 자기 성찰해, 이 사람. 그다음 이 사람 자기 반성해. 윤동주 시인의 모든 작품은 거의 다 성찰하거나 다 반성해. 왜? 자기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소극적이어서 자기 이상적 자, 적극적 자랑 싸우거나 아니면 이상적 자 혹은 적극적 자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 아, 저렇게 일제의 저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글만 쓰고 있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되게 막 성찰하고 반성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보면 윤동주의 그 길이라는 작품에서 그러잖아.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려? 이상적 자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늘 보고 뭐라 해? 부끄럽다 하잖아. 그게 윤동주 작품은 다 자기 성찰 혹은 자기 만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만약 윤동주 작품 볼 때 이 작품은 자기 성찰이나 자기 만성이 있겠구나. 왜? 윤동주 작품에서 사랑과 이별 따위를 생각하기는 없어. 왜? 윤동주 시인은 사랑과 이별을 거의 안 썼어. 거의도 아니지. 진짜 아예 안 썼다 봐도 돼. 너네들이 배운 윤동주 시인의 작품들은 다 자기 성찰 혹은 자기 만성이 있어. 그 다음 또 이육사 시인 내가 뭐랬어? 너네 이육사 절정이랑 작품 우리 같이 했잖아. 이육사 절정에서 내가 뭐랬어? 이육사. 무조건 의지라니까, 그 사람은.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또 어떤 의지? 극복 의지 혹은 저항 의지. 그래서 막 절정에서 뭐라 해? 진짜 산 꼭대기 올라와서 여기서 심각한 고난을 겪더라도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가만의 스타일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처음 보는 문학작품이라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지 라고 예상하고 글을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제목도 확인하는 건 뭐냐면 제목도 그냥 막 쓴 게 아니야. 제목도 작가가 생각했을 때 중심 소재 혹은 포인트가 있는 요소를 갖고 와서 딱 쓴 거야. 그래서 18번부터 23번에 있는 가작품 기음 노래인데 기음 노래 뭐냐? 너네 혹시 김을 매달한 뜻 알아요? 농사 지을 때 김을 매달한 표현을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이 잡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뭐 농사 같은 거 지을 때 거기에 이제 벼나 그런 것만 자라야 되는데 거기 옆에 잡초가 자라잖아. 그럼 잡초가 벼가 먹을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 그래서 벼가 잘 안 자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잡초 같은 거 다 뽑아야 돼. 그러니까 농사가 힘든 거야. 근데 그거를 김을 매다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작품에서 기음 노래는 뭐냐면 그 김을 맬 때 불었던 노래야. 그 다음에 나작품에서 뭐라 해? 김용준의 강의자정과 감투인데 강의자정이 하나의 메인이었고 감투도 하나의 메인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서 우리는 중심 소재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품에선 강의자정 혹은 감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먼저 너네들이 최대한 힌트를 얻어가야 되고 근데 1번에서 그렇게 큰 힌트를 못 얻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2번에서 힌트를 무조건 얻어야 돼. 2번에서는 보기랑 표현 특징 물어보는 문제 찾아야 돼. 너네들이 1번을 안 해도 돼. 그래, 1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대신 2번은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내가 보기가 뭐라 했어. 보기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작품을 해석하거나 해석한 내용이나 혹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대학교에 국어국문학과 관심이 있어서 뭐 국어국문학과를 진학하거나 국어국문학과 복수 전공을 하실 분들은 국어국문학과 수업이 어떠냐면 현대시 작품을 가잖아. 현대시 특강을 하면 교수님이 그냥 칠판에다가 그냥 현대시 한 작품 띄워놓고 총 3시간 수업인데 1시간 동안 감상하라 해. 그러면 그 강의실에 있는 국문과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현대시 하나 보면서 막 분석해. 감상하면서. 이 포인트에서 이게 이어서 작가가 저 사람이니까 이 작가는 이런 얘기를 썼었면서 막 분석해. 감상하고.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 뭐 하냐면 토론해. 그래서 만약에 훈이가 딱 보자마자 이 작품은 사랑과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뒤에 성환이가 지랄? 이건 이별이야 이래. 막 싸워. 토론해. 막 얘기하다가 교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 교수님은 진짜 내용이 너무 이상한 데로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에 대한 시인데 갑자기 뭐 산업화 혹은 로봇 이런 얘기 한다 그런 경우에 그때만 잠깐 제재를 시키고 그냥 너네 40명, 50명이 막 감상한 걸 그냥 듣기만 해, 서로. 그럼 뭐냐면 40명, 50명이 다 해석을 말하는데 물론 40명, 50명이 다 제각각 다르진 않아. 근데 거의 해석이 40명, 50명이 해석하면 거의 해석이 10개에서 20개가 나와. 그러니까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문학작품 하나 보더라도 해석이 10가지에서 20가지가 나와. 근데 너네 수능은 몇만 명이 봐, 몇만 명. 몇만 명의 학생들이 한 작품 보고 나서 똑같은 감상평을 생각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와. 그래서 너네가 문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현대시 읽었을 때는 분명히 사랑 같아. 근데 문제에서는 이별이 정답이래. 그러니까 너네는 이해 안 가는 거야. 아니 내가 읽었을 땐 사랑인데 왜 여기서는 이별이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이별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한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그래서 보기를 통해 전달하는 거야. 야, 나 이 문제 출제하면서 난 이거 이별이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너네도 내가 출제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별이라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 라고 힌트를 준 게 보기야. 근데 내가 너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대비하면서도 매일매일 잔소리했던 게 뭐였어? 너네 문제 틀려서 내가 문제 그 질문 받아주면 너네 꼭 뭐라 해? 보기 안 읽었어요. 보기가 있었네? 보기에 써 있었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너네 보기를 안 읽고 가는 경우 너무 많은데 보기 무조건 읽어야 돼.
보기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작품을 해석한 내용과 방향을 미리 전달해 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라 라고 힌트를 준 거기 때문에 보기 무조건 읽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 특징도 우리 3월달이랑 그 다음에 5월달에 표현상의 특징 개념 했었잖아. 그래서 뭐 시상전개 방식, 아니 뭐 성경구정, 아니 뭐 수사법 이런 거 막 했었잖아. 우리 개념이 몇 가지였어. 현대시에서만 100가지야, 100가지. 근데 너네가 현대시 읽으면서 그 100가지의 모든 개념을 다 찾을 수는 없어. 다 찾으면 이거 못 풀어. 한 20분, 30분 걸려. 그래서 너네들이 이 현대시를 읽으면서 여기서 표현상 특징, 어떤 표현 방법을 썼는지는 그냥 표현상 특징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여기 뭐야, 객관식이니까 1번부터 5번 선지인데 기껏해야 7개에서 8개 정도 물어봐. 근데 이 중에 시상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근데 시상전개 방식이 성경후정이래. 그럼 너네는 이 현대시를 읽으면서 얘 성경후정이 성경후정일까 아닐까만 찾으면 돼. 성경후정이 뭐야? 먼저 경치 말하고 자기 정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경치가 나왔고 그 뒤에는 정서가 나왔는지만 체크하면 돼. 만 나왔으면 이게 정답인 거고 안 나왔으면 이건 정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서야 세 번째 본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제각각 방법이 있었겠지만 우리 여름방학 동안에 하는 2달 동안 하는 수업에서는 문학 문제 풀 때 이 방법을 꼭 따라주세요. 먼저 작가와 제목 확인하고 두 번째 보기랑 표현 특징 문제 확인하고 세 번째 본문을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너네 이거는 1학년 때는 별로 그렇게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고3 문제에서 더 체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제발 적절한 걸 찾아라 라는 문제는 이게 너네 대부분 문제 보면 어떤 문제는 적절한 것을 찾아라 하고 어떤 문제는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 해.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보더라도 애매한 거야.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다 적절한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걸 찾아라는 문제는 그나마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돼.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돼.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무슨 불안이냐면 34번 봐봐. 34번 보면 이게 34번이 내가 어렵다 이게 그나마 가장 어렵다 했던 게 뭐냐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 근데 1번부터 5번이 뭔가 애매해. 다 애매해. 1번부터 5번이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문제 풀 때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이 적절하고 확실하게 동그라미 치는데 동그라미 치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는 게 애매하니까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놓친 부분에서 뭔가 틀리지 않았을까 하고 1번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하지 않다고. 근데 1번, 2번, 3번, 5번이 애매해. 뭐 적절하다고 딱 말할 수는 없어. 근데 확실하게 4번이 적절하지가 않아. 왜? 4번에서 이 사람은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차로 인해 겪는 일을 노래한 것은 시인이 잊고 싶었던 순간을 불러내는 건 없어. 그러니까 시인이 난 이 순간을 잊고 싶어 하면서 나 뭐 바람이 잠잠해지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잊고 싶어 하면서 이 잊고 싶은 순간을 빡 떠올린 게 아니야. 지금 이 나 작품에서는 잊고 싶었던 순간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그나마 적절하지가 않아. 1, 2, 3, 5는 애매해. 얘는 적절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4번이 확실히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답이 4번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나마 적절한 걸 찾고 그나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돼. 그래 놓고 너네가 오답 정리할 때 1번, 2번, 3번, 5번이 왜 적절한지를 공부하면 돼. 오답 정리할 때. 문제풀이 할 때는 1번, 2번, 3번, 5번이 왜 적절한지 생각하지 마. 왜? 4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니까? 너는 답만 찾으면 돼. 너는 답만 찾으면 돼,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4번, 누가 물어보면 돼.
친구나 아니면 너 34번 맞아서 야 34번 왜 4번이야? 잊고 싶었던 순간들을 불러낸 거 없잖아. 야 그럼 왜 3번은 적절해? 몰라. 이래도 돼. 이제 모르는 거는 그때 이제 너네 오답 정리하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3번이 왜 적절한지 찾지 마.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 적절하지 않은 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만 찾으면 돼, 너네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시간 뺏기지 마. 그래서 혹시나 너네 지금 30분 동안 시간 쏟으면서 내가 말한 대로 적절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막 1번이 왜 적절해? 2번이 왜 적절해? 이 생각했으면 이거 고쳐야 돼. 그러지 마. 그딴 생각 버려. 그냥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만 찾으면 돼.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거는 다른 과목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과목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요. 너네가 45문제를 풀면서 분명히 막히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가 1번부터 40번을 푸는데 27번이 안 풀려. 그래서 27번 답을 못 찾겠어.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고 하면서 뭔가 애매해. 그때는 화끈하게 넘어가. 그러니까 27번에 별표 쳐. 별표 치고 넘어가. 넘어가고 28번, 29번, 30번, 그 다음에 40번, 45번까지 끝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다시 27번 돌아와봐. 그러면 진짜 이게 우스운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50% 이상 애들이 그때 답이 보여. 왜냐면 27번에 20초를 안 불렀을 때 20초 계속 보잖아. 그럼 27번에 너네가 올감이 걸린 거야. 늪에 빠진 거야. 늪에 빠져서 거기서 계속 시간을 쏟으면 더 안 보여. 더 안 보이기 때문에 1, 2분 정도 보고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별표 치고 넘어가. 별표 치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 보고 와서 나머지 45까지 푼 다음에 다시 별표 친 문제 보잖아? 그러면 그때 또 보여. 이게 국어뿐만 아니라 제가 재수할 때도 그랬는데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탐구도 그랬어. 그러니까 안 풀린다? 일단 넘어가. 넘어가고 다시 컴백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너네가 이게 어떤 경우냐면 너네가 나한테 질문할 때가 있거든. 쌤 27번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너네가 막상 질문하고 하는 거 있어. 하고 27번 왜 3번? 3번이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이런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늪에 빠진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늪에 빠지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방법인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면 돼. 예. 넘어가고 다시 보면 그땐 다시 보여. 근데 만약에 다시 봐도 안 풀린다? 그럼 이 문제는 너네가 못 푸는 문제라 생각하면 돼. 못 푸는 문제라 생각하고 이때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면서 27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해야지 막 시험 그 시간대 고민하지 마. 그래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별표 문제를 개수를 줄이는 게 최대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7월 9일 날은 너네가 별표가 10개 됐어. 그러면 2주 뒤에 보는 문학 시험 때는 7개를 만들고 혹은 7, 8개를 만들고 8월 달에는 2, 3개를 만들고 9월 달에는 아예 별표가 없이 만들면 돼.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 꼭 알아주세요. 제일 첫 번째, 작가 제목 확인하고 보기 읽고 문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걸 찾아라 했을 땐 그나마 가장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는 그나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 풀면서 막히는 경우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다다음 주에 풀어보거나 여러분들 이때 뒤에 숙제인데 숙제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볼 때 이 방법을 풀어보면 그나마 조금 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체감되면 정말 좋은 건데 지금 당장 체감이 안 되더라도 확실하게 한 달 뒤 8월 달에는 체감이 확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18번부터 23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고전 시가 작품인데 이거는 고전 시가 작품 여러분들 혼자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전 시가 작품 정도는 꼼꼼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작가와 제목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작품은 작자 미상의 기욤노래이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기욤노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기음 노래인 갈래부터 말씀드리면 갈래는 가사였습니다. 가사였는데 가사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배가사, 두 번째는 은일가사, 세 번째는 내방 혹은 규방가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행가사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가사별로 한번 보시면 유배가사는 뭐겠어? 유배가사는 말 그대로 유배지 끌려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배지 끌려가서 뭐 임금님 저 억울합니다. 뭐 임금님 전 진짜 아닙니다. 임금님 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버린 이 정정 혹은 라이벌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배가사고요. 은일가사는 대표적인 자연친화였었죠. 여기 자연친화에 뭐가 있냐면 임금님 감사합니다가 꼭 같이 있었죠. 그래서 신하가 자연에서 혼자 여유롭게 지내는데 막 자연 좋다라는 얘기 추가적으로 이 모든 거는 다 우리 임금님 덕분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제가 혹시 옛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은일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였나요? 은일가사의 대표적인 작품. 대표 작품. 네, 바로 송순이라는 사람이 지은 면왕정가였죠. 면왕정가가 가장 대표적인 은일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송순이라는 사람이 면왕정가에서 자연친화 플러스 임금님 감사합니다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뒤로 웬만한 양반 사대부들이 은일가사를 쓸 때 다 이 형식으로 지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방가사, 규방가사 할 때 이 내방, 규방이 뭐였냐면 여인이 지내는 여인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지내는 방에서 지었다 해가지고 내방가사, 규방가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 남자 지내는 공간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지낸 공간이 바로 내방 혹은 규방이라 했는데, 근데 보통 옛날에 어땠어? 옛날에 여자에 대한 차별이 되게 심했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방가사, 규방가사에는 그런 여인들이 겪었던 차별 혹은 힘겨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한 게 보통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방가사, 규방가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누구냐면 허난설원.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허난설원이 누구의 누나야? 허균이 있죠? 허균, 허난설원이 대표적인 조선 천재 남매라 하죠. 허난설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허난설원이 개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혹은 뭐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면, 시집을 잘못 갔습니다. 왜냐면 허난설원의 아버지가 되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진취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 때만 하더라도 여인은 무슨 공부냐, 여인은 뭐 바느질이랑 옷 만드는 것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 허난설원의 아버지는 허난설원 보고 여자여도 글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더 똑똑해지고 더 뭘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야 이제 뭐 남편도 잘 보살필 수 있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허난설원과 허균에게 둘 다 야, 이거 진짜 터진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나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천둥 소리야, 방금? 나 진짜 여기 아파트 무너진 줄 알았어. 진짜로, 난 진짜. 아니, 왜냐면 요즘 아파트, 개판으로서 무너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너진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진짜, 난 군대를 갔다 왔잖아. 군대에서 이렇게 폭파하는 소리랑 똑같았다니까. 오씨. 번쩍였어? 번쩍이고 몇 초 만에 소리가 났어? 그래서 잠깐 번쩍였나? 2, 3초? 야, 2, 3초면 꽤나 가까운 거리인데? 그거 있잖아. 번개가 이제 번쩍이고 몇 초 만에 소리 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쳤느냐, 뭐. 야, 2, 3초면 꽤 가까운데?
너네 그걸 알아야 돼. 이 건물은 번개 맞으면 무너질걸? 이 건물이 우리 지켜주진 않을 거야. 진짜 깜짝 놀래. 뭔 얘기했어? 나? 어? 나 놀래가지고 까먹었잖아. 아무튼, 그래서 헌한설현인데, 그래서 헌한설현이 이제 결국엔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좀 개차반한테 갑니다, 남자가 되게 별로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되게 별로여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동네 사람들 다 욕했어. 동네 사람들이, 마누라가 아깝다. 헌한설현이 시집 잘못 갔다. 막 이러게 하니까, 남편이 성격이 워낙 개쓰레기여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씨발? 이 생각합니다. 더 개차반으로 더하면서 오히려 헌한설을 더 무시합니다. 그래서 헌한설은 놔두고 맨날 바람 피고 기생집 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다음 기생이랑 맨날 바람 피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였냐면 헌한설과 그 남편 스라에 자식이 2명이었어요. 근데 아마 첫째가 딸이었는데 첫째 딸이 6살인가 7살이 죽습니다. 하고 둘째 아들인데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 태어나자마자 죽으니까 헌한설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그 남편은 뭐 했냐면 기생집 가서 술 마시고 있었어. 자기 아들이 죽었건 말건 그냥 술 마시고 있었어. 하고 첫째 딸이 6살인가 7살 죽었을 때도 헌한설은 혼자 있었어. 그래서 헌한설현이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았고 더군다나 그때 아마 그 헌한설현의 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되게 힘겨워졌고 허균 역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한설현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한설현이 아마 20대 초중반인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헌한설현이 죽기 전에 허균, 자기 동생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글이랑 그림 같은 거 다 태워달라 해. 다 태워달라는데 허균이 이제 알겠다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글이랑 그림이 너무 대박인 거야. 이거는 태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진짜 이건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조선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여자가 지었다 해서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중국에 가져갑니다. 중국에 가져가서 명나라한테 그걸 보여주니까 명나라 황제가 극찬을 해. 극찬해가지고 명나라 황제가 이 그림이랑 이 글을 지은 사람 나 지금 당장 보고 싶다. 허균 빨리 소개시켜줘 했는데 허균이 제 누이입니다.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허균 누이면 그럴 줄 알았어. 했더니 누이 한번 보자 했는데 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그렇게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몇 가지 중에 내려오는 게 바로 헌한설의 규원가 같은 작품. 규원가는 뭐야? 규가 규방, 원은 원망. 그래서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라 해가지고 남편 욕하는 게 대표적인 내방가사, 규방가사고요. 기행가사는 그 여행 다니면서 다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작품이 정철의 관동별곡. 관동지방, 지금의 강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금강산도 갔다가 동해바다도 갔다가 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사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기음 노래는 이 4가지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4가지는 보통 대부분 양반 등의 지배층 애들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작자 미상이란 거 이거 어제 성북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미상이 사람 이름은 아니죠. 나 언제 얘기했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떤 얘가 나한테 도대체 미상이 누구냐 했다고. 내가 미상 어디서 나왔는데? 아니 온갖 고전 작품 다 미상이 지었던데요. 그래서 이거 자존심 좀 상하는데? 이거 미상 누구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작자 미상. 이게 작자 미상이랑 언론이지 알 수 없다야. 그래서 이거는 보통 대부분 피지배층 애들이 지은 건데 피지배층 애들이 지은 건 보통 삶의 힘겨움. 그러니까 삶 너무 힘들다 혹은 탐관오리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음 노래에서는 삶의 힘겨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김 매는 것도 힘겨운데 김 매는 거 힘든데 또 뭐가 힘들어? 세금까지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런 삶의 힘겨움에 대해서 쓴 게 바로 기음 노래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나작품 김용준의 강의자전과 감투인데 얘는 22번에 써있는 것처럼 수필입니다. 수필.
수필인데 수필은 뭘 전달하는 거야? 독자에게 뭘 전달해?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너네 중간고사 때 배웠잖아. 중간고사 때 갈래별 특징 배웠잖아. 수필이 어느 갈래야? 교술갈래잖아. 교술갈래는 그 작가가 일상적인 체험 혹은 특별한 체험, 그러니까 어떠한 체험을 겪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게 바로 수필, 교술갈래였죠. 그래서 김용준의 강의자전과 감투 같은 경우에는 수필이기 때문에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데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줘? 여기서 체험이 두 가지 나왔잖아. 강의자전과 관련된 거랑 감투랑 관련된 거. 일단 강의자전이 뭐냐면 강의자전은 백과사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백과사전을 들고 책방에 가. 헌책방에 가서 이걸 팔라는데 이 작가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백과사전이 진짜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500원을 받아야 돼. 근데 책방 주인이 뭐라 해? 얼마에 산다 해? 50원에 산다잖아. 50원에 산다니까 얘가 따지는 거야. 아니, 야, 이거 내가 500원 생각하고 최소 500원 생각했는데 이걸 50원에 산다고? 아, 이건 좀 아닌데? 했더니 책방 주인이 뭐라 해? 야, 나 이거 50원에 사서 기껏해 70원에 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 70원에 팔 거야. 야, 나도 얼마 못 벌어. 야, 이거 인기 별로 없어. 인기 별로 없어서 50원에 사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돼. 했더니 이 작가가 그래 알겠어 하고 50원에 팔고 나서 생각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달라는 수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 70원을 어떻게든 벌어서 다시 이 책을 사야 되겠다. 왜? 이 책방 주인이 이 책은 70원에 판다 했으니까 이 70원은 어떻게든 모으려고 해서 막 별짓 다 하잖아. 70원 다 모아서 헌책방 가가지고 이제 강의자전 찾는데 강의자전이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어? 하는데 봤더니 여기서 야 이거 사야지 했더니 70원 줄라 했더니 책방 주인이 뭐라 해? 안 판다 하지. 왜? 내가 읽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 사실은 뭐야? 이 사람이 이 작가한테는 야, 나 이거 70원에 팔 거야 해서 50원에 사서 500원에 팔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윤을 정말 1000% 남길라 했던 건데 근데 이게 걸린 거지. 그리고 이 책방 주인도 설마 이 새끼가 70원을 갖고 올까 했는데 진짜 70원 갖고 와서 이거 산다니까 그래 알겠어 해서 이 작가가 뭐라 해. 이거 문제다. 너무 이윤만을 따진다. 너무 사리서용만 따진다. 이거 말이 안 된다. 학원에서 이게 첫 번째 체험이었고 두 번째 체험이 감투였는데 감투가 뭐야? 혹시 감투 모르신 분 있나요? 이거 모자에 쓰는 거죠. 근데 모자에 쓰는 이유가 뭐야? 권력자들이 이렇게 해서 너네 뭐 그런 말 하잖아. 어떤 애가 반장이나 그런 거 되면 저 새끼 감투 썼네 이런 말 하잖아요. 감투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투와 관련된 썰은 뭐였어? 자기 지인 중에 그 지방에 있었던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지방에서 관리를 했던 애인데 얘가 서울로 올라온 거야. 올라와서 왜 올라왔냐 했더니 야 내가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는 돈 주면 감투를 살 수 있다며 하는 거야. 감투 살 수 있다. 큰 소리가 들렸는데? 무서워 죽겠네. 돈 주면 감투 살 수 있다며 그래가지고 야 근데 개나 소나 살 수 있다는데 내가 지방에서 관리하는 애인데 야 나 정도면 그래도 서울에서 감투 사면 꽤 비싼 거 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라온 거야. 또 이 작가가 물어보지. 야 그래 감투 사러 갈 건데 나한테 왜 온 거야? 했더니 네가 발이 좀 넓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소개시켜줘. 했는데 이 작가가 화내죠. 이 미친놈 너 그렇게 감투 사가지고 너 그냥 일만 할 거냐? 아니라고 하고 너 그만큼 투자한 걸 어떻게든 뽑아내기 너도 또 돈 주고 너 돈 받고 사람들한테 권력 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너랑 책장수가 뭐가 다르냐? 했더니 책장수는 막 얼굴이 물그락발그락 했는데 이 지인은 뭐라 해? 지인이 G씨였죠? G씨가 뭐래? G씨가 허허허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강의자전과 감투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제일 보셔야 되는 게 18번 문제거든요. 18번에서 이거 키포인트가 공통점이야. 공통점이거든요. 이 공통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기 때문에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어야 돼. 가에는 없는데 나에만 있으면 답이 안 돼. 반대로 가에만 있고 나에만 없으면 말이 안 돼. 나 둘 다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18번 같은 문제는 가래를 읽고 1, 2, 3, 4, 5를 해결해.
한번 보면 일단 여러분들 가작품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가작품 한번 보시면 1번에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아 성찰, 가해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란 것은 첫 번째 딜레마.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막 고민한 거 딜레마. 두 번째 트라우마. 세 번째 자아의 분열. 이런 것들을 내적 갈등이라 하거든요. 근데 가에서는 이런 내적 갈등이 없었어요, 일단.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 보여준다. 그쵸? 구체적 사례가 세금이었어요, 세금. 세금과 관련된 비판적 태도 가에선 나와 있었고요. 3번,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어 주제의식을 구체화한다는 건데, 이건 가는 애매했어요. 확실하게 틀리다고 애매하니까 세모표 치면, 왜냐면 인간과 공간, 농촌의 의미를 연결지어서 그와 관련된 주제의식 보여준 것 같아. 오케이. 4번, 역사적 상황, 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 극복하려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5번, 이상과 현실에 대리감 제시하는 것도 없었고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가에서 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번 문제는 1번, 4번, 5번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 먼저 2번, 3번만 체크해 두고 나를 읽고 2번, 3번만 해결하면 돼. 너네 이렇게 하고 1번, 가, 나 둘 다 읽고 1, 2, 3, 4, 5 해결했으면 이건 절대 안 돼. 먼저 가부터 읽고 지울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나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단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가의 화자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 단독 문제고, 그 다음에 20번 보기 있네요. 보기 꼭 읽고 넘어가랬죠. 보기 보시면 가와 관련의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보기의 관북 관찰사가 가를 창작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작자 미상인데 그 작자 미상이 만약 관찰사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가정한 건데, 보시면 관북 관찰사로 재임하던 분이 우리말로 김매기 노래 하나를 지으셨다. 쟁기실로부터 시작하여 별을 거둘 때까지 밭일항에서 겪는 수고와 가을거지는 추수죠. 추수 후에 때에 맞춰 잔치하는 즐거움을 수집하여 진술하였고 백성들이 겪는 고통까지 언급하였다. 그분은 관직을 마칠 때 임금께 백성의 괴로움을 살필 것을 청원하였고 그 후에도 거듭하여 뜻을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기에서 무슨 내용을 하는 거냐면, 만약에 가를 관북 관찰사가 창작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가의 내용에서는 첫 번째 밭일항에서 겪는 수고, 그다음에 추수 후에 잔치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 그 다음에 임금한테 그 고통을 살필 것을 청원하는 것, 이 네 가지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김매기 노래에서는. 그 다음에 21번도 보시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기역은 들 가운데 누런 구름, 니은은 감투였어. 감투 하나. 얘도 어떻게 풀어야 돼? 얘도 기역부터 읽고, 기역은 가였잖아. 감투는 나였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가 먼저 읽고 1, 2, 3, 4, 5 해결하면 돼. 그 다음 남은 것 중에서 니은을 보고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2번은 보기가 있는데 얘는 그냥 수필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얘는 나 단독 문제고요. 그 다음에 23번도 나의 단독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8번부터 23번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다 읽고 18번, 19번, 20번, 21번 이 네 가지를 먼저 해결해.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번, 20번을 확실하게 가만 읽고 풀 수 있으니까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나 읽고 18번, 21번, 22번, 23번을 해결하면 돼. 근데 대신 18번이랑 21번은 모든 선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에서 먼저 지우고 난 뒤에 선지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빨리빨리 단축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빠르게 1페이지 기음 노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음 노래 첫 번째 가의 A 파트부터 보시면 어유와 대장님네 이 기음 매작구나 하는데, 여기서 어유와는 뭐냐면 그냥 감탄사입니다. 그냥 아이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계장님네 김 맺었구나. 기음 노래, 김매기 노래는 내가 부르리 할 때 이때 내가 화자가 있네요. 화자가 있는데 지금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화자가 아니라 표면에 드러난 표면적 화자인 거죠. 표면적 화자는 1인칭 대명사가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1인칭 대명사 나, 우리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김 노래는 내가 부르리. 천지가 뭐야? 하늘과 땅이 삼기실 때, 삼기다가 무슨 말이냐면 만들답니다. 그래서 천지가 만들어질 때 사람도 같이 만들어지니 천하는 넓고요. 사람은 많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현우가 뭐냐면 현우는 현명함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이 태어나긴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은 딱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천, 근본이 같을 손가 하면서 서리법 쓰는 거죠. 무슨 말이야? 귀천, 근본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똑똑하고 현명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똑똑한 사람이 법을 지어서 사민을 나눴답니다. 여기서 사민은 뭐냐면 사농공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는 총 신분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눴죠. 양반, 농민, 그다음 공은 뭐야? 물건 만드는 사람, 공인, 공장 이런 것들. 하여튼 그다음에 상은 장사치.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장사치를 되게 맨 밑으로 봤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현명하고 멍청하게 다르니까 그래서 사농공상 신분제를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금 신분제를 옹호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왜? 사람마다 똑똑하고 멍청하게 다르니까. 그래서 행시를 닦고 글 읽는 것은 선비, 양반이 할 일이고 만들기는 장인이 하고 바꾸기는 장사가 하는 거다. 치치한이라는 것 뒤에 밑에 주석이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 써 있어? 하차는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 송미와 포르. 송미와 포르는 그냥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고금,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니까 복전역색이란 건 뭐냐면 그냥 부모님 공경 잘하고 자식들 잘 보살피는 겁니다. 복정여색이 근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근본이다 라는 식으로 서리법 쓴 거죠. 그다음에 종년이란 건 1년입니다. 한 해. 작고는 그냥 수고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 수고인 줄 알건만은 앙사부욕도 써 있는 게 그 부모님 공경하고 그런 거였죠. 앙사부욕이 이 아니면 어이아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세금 열심히 내고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하고 자식들 잘 보살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 파트입니다. 그래서 A 파트 끝났으니까 A 파트와 관련된 20번 문제 해결하도록 할게요. 20번에 1번. A에는 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대부인 작가의 관점이 투영되었다 짐작할 수 있고, 그쵸?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작가가 양반 사대부에서 딱 구분한 거 아닐까? 라고 한 겁니다. 왜? 지금 위에서 뭐라 했어? 양반 사대부가 이 작품을 창작했다고 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봐봐. A는 동일한 대상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조언을 듣는 방식인데 대화 내용을 통해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전달하는데, 자, 우리 A에서 대화 있었어? 일단 대화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였어? 청자가 있는 거야. 청자가 있다는 거는 2인칭 대명사가 있다 했잖아. 너, 당신, 그대와 같은 2인칭 대명사 있어야 되는데 A에서 청자 있었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 답 5번. 20번 5번. 그리고 너네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절대 삐실이 있고 얘 20번 다시 볼 필요 없는 거야. 20번 다시 볼 필요 없어. 왜냐면 20번 확실하잖아. 만약에 너네가 혹시나 불안하면 C반 읽고 해결해봐.
C만 읽고 혹시라도 한번 봐봐. 그럼 뭔데? 근데 무엇보다 A가 확실하게 틀렸어. A가 청자가 일단 없어.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20번, 야 20번 이게 3점이야. 이게 3점. 이게 3점이야. 얼마나 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시면 창경이란 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처음 울고 뽕잎이 푸를 적에 동풍은 습습하고, 자, 동풍이란 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계절 중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봄입니다. 봄. 그래서 동풍은 쉽게 말해서 봄바람이라 해. 그래서 여기서 계절이 봄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동풍이 봄인 건 기본이야. 왜냐하면 너네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계절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안 나는데 문제에서 동풍은 습습하고 새우는 몽몽한데라고 밑줄 치고 기억해놓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계절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하면 맞는 거야. 왜? 동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새우는 가랑비입니다. 새우. 가랑비야, 가랑비. 가랑비도 촉촉하게 내리고 있고요. 밭으로 가자꾸나 행여 이때를 이를세라 하는데, 자, 정확하게 예고를 할게요. 8월 달에 제가 리을세라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똥구멍 찢어버릴 거야. 알겠어? 리을세라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리을세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야.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서 바람이 오니까 봄이니까 이제 빨리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밭으로 빨리 가자는 거야. 왜? 이때, 이 농사 때 이때를 잃을까봐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송아지 먹었느냐? 남은 벌써 갔구나. 남들은 벌써 갔구나. 자네 걸음 가져갔나? 자네라는 2인칭 대명사 있네요. 청자가 있습니다. 자네 걸음 다 가져갔나? 우리 씨앗 나눠 가자. 그러니까 너 만약에 걸음 다 가져갔어? 걸음 없으면 우리 씨앗 좀 가져가. 라는 식으로 지금 얘는 뭐야?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집 보습, 보습이란 거냐 농기구예요. 쟁기도, 그러니까 앞집 농기구, 뒷집 농기구, 선우, 누가 뭐 먼저 쓰느냐를 다투겠느냐.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서로 도와서 농사 지은 다음에 골고루 씨 뿌려라. 혹여나 행여 빈대 있을세라. 무슨 말이야? 빈대가 있을까봐 두렵다는 거야. 왜? 씨를 잘 뿌려야 되니까. 이삭이 비로 난들 가꾸어야 아니 되겠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가꿔야 된다. 엊그제 갓 낸 기음, 그러니까 엊그제에도 또 기음 잡초를 뽑았는데 그 잡초가 벌써 또 기네. 아이고, 가을을 바라보니 세벌수고를 꺼리순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세벌수고가 세 번을 통해서 뽑는 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잡초를 뽑을 때 세 번 정도는 뽑아야 된대, 같은 자리에서. 그래야 안 난대. 그래가지고 지금 가을을 바라보니, 왜 가을을 바라봐? 이 사람들은? 가을 왜 바라봐? 그치, 추수, 수학이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 추수, 수학 때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세 번씩 뽑는 거 꺼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약 부분에선 여름 파트가 나오는데 여름에서 그냥 너무 더워서 일하기 힘들다. 그냥 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풍이 건듯 부는데 추풍 뭐겠어? 가을바람이야, 가을바람. 그러니까 이 뭐야? 계절이 가을이야. 가을바람이 어느 듯 불어 백로에 위상하니 들 가운데 누런 구름 내역이란 뭐냐면 동서남북이야, 동서남북. 자, 들 가운데 누런 구름이 무슨 의미겠어? 진짜 그 들 가운데 구름이 떠 있는 거야? 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벼야, 벼. 그러니까 이건 비유법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 되니까 잔뜩 이렇게 노랗게 된 거야, 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야, 이거 그냥 구름이 누렇게 낀 것 같네. 라는 식으로 이제 빗대어서 비유법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온 여름 주린 뱃속 먹지 않아도 절로 보니까 얘네들이 여름에는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여름은 쫄쫄 굶은 거야. 그래서 그 쫄쫄 굶으면서 배가 고픈데 그래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네. 왜? 수확한 거 보니까 마음이 풍족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가을 결실을 통해 행복 혹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기억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21번 봐봐. 21번에 기억부터 확인해 봅시다. 1번. 기억은 미래에 대한 도덕적 측면을 강조해? 상관없어. 2번. 기억은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야? 아니. 3번. 기억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달관적 태도야? 달관적이란 건 뭐냐면 해탈이야, 해탈. 기억? 상관없어. 4번. 기억은 노력하여 얻은 결과지. 이건 맞아. 5번. 기억은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밑에 뭐라 했냐면 그 여름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만족감 정도는 뭐 볼 수 있는데 얘는 조금 애매하지. 기억은 5번은 얘는 세모표시 쳐. 그 다음 무엇보다 1번, 2번, 3번이 확실히 아니야. 그럼 너네 어떻게 하면 돼? 니은 읽고 이 4번이랑 5번만 해결하면 되는데 인간적으로 4번부터 해결하자. 너네 5번이 세모고 4번이 동그라미인데 4번에서 만약 감투가 부정하게 얻으려는 결과면 얘가 확실하게 답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른 논의 참새물이 늦은 논의 기러기 때 남의 속 모르기는 얄미운 짐승이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뭐 어떻게 해? 와서 쪼아 먹잖아. 쪼아 먹으니까 되게 얄미운 거야. 내일은 들을 거두자. 그래서 새벽밥 일찍 하자라는 거야. 왜냐면 일찍 나와서 빨리 수확해야 되니까. 낫가라 손에 들고 지게 꾸며 등에 걸고 배거니 묵거니 이거니 지거니 젊으신 내는 도리깨질, 늙으신 내는 그네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은 도리깨질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 하라는 거야. 심슨인데. 그 다음에 늙은 사람은 그네질이 뭐냐면 그네질은 이렇게 미는 스윙이 아니라 그거야 그 빗 같은 게 있거든요. 빗 같은 걸로 그 벼를 잡아다가 이렇게 샥 하면 거기 있는 벼가 샥 떨어져. 쌀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건 힘이 별로 안 들어. 그냥 앉아서 그냥 슝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은 힘 별로 안 쓰는 일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섬우긴의 새끼곤에 어지러이 구는지고 자네밭에는 몇 묶음인가 내 논의 소출이란 건 뭐냐면 밭의 수확량이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야, 니네 밭에는 얼마나 났어? 우리 밭은 이 정도 났어. 공사채는 빚입니다. 빚 다 갚으면 남은 것이 얼마일까?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빚값을 걱정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막막한 거야, 얘는. 우리 밭에는 한 100kg 났는데, 이거 빚 갚고 나면 얼마 남을까? 빚 한 70, 80이어서 7, 80 남으면 한 20kg 남겠네. 20kg 갖고 얼마를 또 살아남아야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게 막막한 걸 드러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 여유와는 아까도 내 감탄사 부분이었고요. 계장님, 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종년 1년토록 수고타가 하루 겨를 못 얻을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수고한 게 하루 겨를이 여유입니다. 여유를 못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파티하자는 겁니다. 잔치하자는 겁니다. 건너 동네는 떡을 하고요. 너머 마을에는 술을 빚고요. 그 다음에 울 뒤에는 밤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밤나무가 이제 떨어졌던 거야. 마당가에는 대추가 떨어지네. 그다음에 개를 찌고 닭을 삶으니 가지가지 향미로다 해서 지금 마을 잔치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묘병기 봉탕인들 2에서 나오선가 이게 뭐냐면 자라찜입니다. 자라찜.
그냥 자라찜이 뭐야? 거의 그냥 그 몸에 좋은 보신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겠느냐? 이게 더 훨씬 좋다라는 식으로 만족감을 드러내고요. 김풍원, 이학종 그냥 진짜 사람 이름인데 얘네들은 좌상이랑 높은 사람이거든요. 높은 자리에 두고요. 헌퍼렁이, 배무지렁이는 조금 직급이 낮은 사람. 그래서 높은 사람부터 차례차례 앉은 다음에 질동이란 건 이렇게 바구니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구니를 내어놓고 쪽박장 가득 부어서 잡거니 밀거니 사양하며 추천할까. 물장구, 초금피리 얘는 다 악기, 곡조도 좋으시고 술김에 흥이 나니 대춤, 막춤이 절로 난다 해서 마을 잔치를 펼면서 기분 좋은 거 드러낸 겁니다. 마지막 D, 어디에서 면주인은 불속객으로 온단 말인가 하는데 면주인이란 거는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불속객이 뭐냐면 불청객이야, 불청객. 불청객으로 온단 말이냐. 왜냐면 왜 그러겠어. 세금 걷어간다고 다 가져갈 거 아니야. 잔기침 굵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세금 걷는 사람이 마을에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왔다 라면서 잔기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해서 반절은 인사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서 나서 자주 나서 반객인데 불청객인데 설마 내쫓겠느냐? 어서 오세요 하는 겁니다. 일단은 환자, 배자, 부세, 정령, 응당 얘네 다 세금인데 세금 구시 말라 할까? 그 다음에 향청, 분부, 작청, 구청, 원님인들 어이, 아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원님들 알겠느냐? 모른다. 한 집에 세네 군포, 제구실도 못하거든. 사돈일지, 건당일지 일종 무리가 더욱 서럽답니다. 이게 왜 서럽냐면 여러분들 군포가 뭐냐면 군포가 그거예요. 국방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 근데 국방의 의무를 안 한 대신에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해? 마을에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간 대신에 열심히 농사 지어서 세금을 냈단 말이야. 이게 군포였거든요. 근데 이게 군포의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야. 우리가 가족인데 이제 너네가 다 이제 나는 늙어서 군포가 없는데 너네는 다 군포가 있어. 근데 그러다가 유진이가 죽었어. 유진이가 죽었으면 유진이에 대한 군포는 우리가 안 내야 되잖아. 근데 유진이에 대한 군포까지 우리가 내야 돼. 근데 만약에 유진이가 죽었는데 다른 가족이 없다? 직계가 부모님이랑 형제가 없어. 그러면 유진이의 사촌이든 사돈이든 아니면 팔촌이든 그 사람들이 대신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군포를 재구시 못하니까 사돈이랑 건당 이런 사촌, 팔촌 애들이 대신 내줘야 돼서 서럽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어머 10여 호가, 호는 이제 가족들인데 가족들이 어젯밤에 닷단 도망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내니까 도망을 친 거야. 그래서 뉘라 우리 정사라는 건 이제 사정인데 그러다가 궁중림거래 이게 뭐야? 임금님이죠. 임금님 계신 데다가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힘든 거 임금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맨 마지막 파트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9번 남아있는 가 문제인데 얘는 그래서 답이 2번이었죠. 서로 도우며 농사 짓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나작품은 다 안 읽을게요. 나작품 여러분 다 읽었고 아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18번 문제 해결하시면 18번이 그 답은 2번이었죠. 구체적 사례 뭐야? 백과사전 판민 거라 감투산다는 그 사례를 통해서 세태는 비판적 태도 드러내는데 나에서는 공간에 대한 의미는 없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감투 역시 뭐야? 부정하게 얻으려는 결과였죠. 그렇기 때문에 답 4번. 그 다음에 22번도 비교적 쉬웠던 게 답이 5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체험에서는 자신이 팔았던 책을 되찾은 후에 두 번째 체험에서는 쥐를 질책한 후에 국가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대.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야, 이러면 그거야. 다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주의랑 이익을 따지는 게 다 국가 잘못이란 거야.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건데 여기선 그런 내용이 없었어. 무엇보다
직접적이란 말은 뭐냐면 진짜 그 글이 써 있어야 돼. 직접적이란 말은. 직접적이란 말은 이 본문 내용에 여기 이 나 본문 내용에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내용 절대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22번의 답 5번이었고요. 23번에도 A를 통해 전달하는 게 A가 그거였죠. 이를테면 자네네 책장사요 감투는 강의자전이라는 말일세. 이것도 답 2번. 너 벼슬에 오르면 그 지위를 악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 거 아니냐라는 거. 이게 어딨냐면 그거예요. 그 군대에서 유난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원스타, 투스타 있잖아요. 그게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원스타가 되려면 그 원스타 되기 전에 그 대령 소위부터 대령까지 한 30년, 20년의 기간에 그 기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비리해야 된대. 그래야 원스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스타 돼서 또 뭐해? 그만큼 자기가 또 다 갖고 와. 비리로. 왜냐면 자기가 그만큼 돈을 썼으니까. 그리고 원스타 때 벌었던 돈을 다 투자를 해야 투스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스갯소리를 했던 게 원스타 되려면 한 5억 정도 필요했어. 5억 정도 이렇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원스타 되면 20억은 번다 했었어. 비리로. 하고 그 20억을 또 투자를 해야 비리를 해야 투스타 되는 거고. 투스타 되면 그래서 한 3, 40억 번다 했었고. 슬프죠? 자, 그 다음에 24번부터 27번. 네, 이거는 김원전이라는 영웅 소설이었는데 이거는 본문 내용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만 빠르게 보시면 24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답은 4번이었습니다. 리을은 김원과 공주가 아귀에 대항하게 협력하는 공간이고 1번부터 보시면 비복은 노비거든요. 노비가 그 부부에게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죠. 직접 봤잖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여기 이런 사람인데 부모님 어디 계시나 했으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김원이 자신의 정체를 가족에 드러내는데 실패한 공간이 아니죠. 성공하잖아. 어떻게? 자기 허물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이 김원전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뭐냐면 얘가 옥황상제한테 깝쳤어.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깝쳐가지고 옥황상제가 이 남두성 이 새끼 점으로 변해서 인간세계 버린 거야. 그리고 얘가 인간세계에 와가지고 계속 변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10년 동안 벌을 받아. 그래놓고 이제 옥황상제의 신하가 와가지고 야, 너 10년 동안 벌 잘 받았으니까 너 이제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해서 뿅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허물, 그러니까 얘가 변신하고 했을 때 그 허물을 증거품으로 줘. 왜? 승상 자기 부모님한테 이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서 증거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김원이 계속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잖아.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허물 보여주니까 그래서 믿고. 근데 얘가 이제 능력이 좋아서 막 승승장구해서 이제 대원수가 된 거야. 대원수가 돼가지고 하는데 이제 얘가 마을에 어떤 아귀, 괴물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괴물이 그거야. 히드라야, 히드라. 히드라가 그거잖아. 9개의 머리인데 머리 자르면 다시 머리가 뿅 나잖아. 그러니까 얘 아귀가 딱 그런 존재야. 그래서 얘가 대원수 김원과 아귀가 처음 싸웠을 때 머리를 싹 쫓았는데 머리가 자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래. 김원이. 근데 거기서 상처를 내는데 이 아귀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얘가 지가 보기에 조금 이쁘거나 괜찮아 보이는 거 다 훔쳐온 거야. 그래서 공주들, 여자애들 다 훔쳐오고 그 다음에 말이랑 보물 같은 거 다 훔쳐오는 거야. 그래서 지하국에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지하국으로 가는 거지.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공주를 구한 다음에 공주 구할 때 어떻게 해? 자기 수박으로 변하잖아. 수박으로 변해서 공주한테 들고 가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일단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고 하고 나서 저 새끼 저번에 머리 잘랐을 때 머리가 다시 잘랐으니까 공주한테 무슨 부탁해? 내가 머리 자를 때마다 거기에 젤을 뿌리라잖아. 그래놓고 이제 공주를 구합니다. 공주 구해서 이제 공주를 먼저 다 올려보내고 이제 자기가 딱 나갈라 했을 때 이 대원수를 시기하던 다른 신하들이 그 문을 닫아버려. 그래서 그 김원이 지하국에 갇혀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용궁으로 흘러갑니다. 용궁에서 용궁의 아들인가? 하여튼 용왕을 구해주면서 얘가 다시 승승장구해가지고 지상세계에 다시 올라와서 해피엔딩을 겪는 게 김원전 이야기입니다. 야, 그 다음에 25번 틀린 애들은 조금 마음이 아픈데? 야, 이거는 답이 2번이 너무 확실했어. 준마, 처녀 마리는 원수,
김원이 공주를 구출하는데 결심하는데 계기가 됐대. 야, 이러면 이게 2번이 적절하려면 그거야. 김원은 원래 공주를 구할 생각이 없었어. 구할 생각 없었는데 막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 와가지고 씨발. 와가지고 공주 보고 공주가 알았어. 귀찮은데 하다가 딱 옆을 봤는데 말이 천 마리가 있어. 조금 땡기는데 이런 거야. 그래서 공주한테 싹 바뀌어서 같이 갑시다. 근데 갈 때 쟤도 데려가도 되죠? 이러는 거야. 이러면 야, 이거는 이러면 영소설이 아니지. 그러니까 25번에 확실하게 2번이 정답이었고요. 26번은 변신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답이 4번. 김원이 공주에게 어쨌거나 변신을 할 것이라 말한 것은 공주가 변신한 김원을 데리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김원에게 남두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려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박으로 변해서 이렇게 아기한테 갔을 때 공주가 그 김원한테 그래야 돼. 넌 사실 남두성이야. 넌 사실 남두성이야. 이래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뭐야. 이 정체성은 이미 그 옥황상제 신하가 어느 정도 알려주잖아. 너 옥황상제 잘못해서 이렇게 됐던 거였어. 라고 얘기하니까 26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27번에 얘도 꽤나 쉬웠습니다. 그냥 비슷한 보기 내용 갖고 온 건데 27번의 답은 4번. 주인공이 이물, 아기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계의 존재가 넘어서야 되는 관문이 나타나 있다. 라는 거 다 찾아볼 수 있었죠.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28번부터 31번. 얘 꼭 기억해 두세요. 얘는 신유형입니다. 작년부터 좀 보이기 시작한 모의고사에서 보이는 신유형인데 이게 왜 신유형이냐면 28번부터 31번 보면 뭐가 없죠? 보기가 없어요. 28번부터 31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작품은 해석을 위해서라도 보기가 있어야 돼. 근데 28번부터 31번 보면 보기가 없어. 그럼 여기서 보기 역할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가야. 얘가 보기야, 보기. 그래서 뭐라 해? 가에서 집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집은 뭐 가족들이 단결을 하고 그다음 가족의 역사가 있고 이런 공간인데 가끔 사회적인 그 계약이 집을 무너뜨린다 라는 얘기 있는 게 그래서 가가 복입니다. 난소공 모르면 마음이 아파요. 난소공은 1970년대 소설이죠. 연작소설입니다. 연작소설. 이게 1부, 2부, 3부 나눠지는데 1부는 영수, 그러니까 장남의 시선에서 얘기하고요. 2부는 영호, 둘째의 시선에서 보여주고 3부는 영희, 막내의 시선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략 부분 이전까지는 1부, 영수의 시점이고요. 2부 부분도 영호의 시점에서 그래서 뭐라 해? 형이라잖아. 갑자기. 난소공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난소공이 이게 산업화랑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이 망해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산업화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돈이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생계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농촌을 버리고 다 서울로 올라와. 서울에서 차라리 서울 공장에서 일하는 게 더 돈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로 오라는데 서울로 오랬더니 집이 없어. 집이 없어서 여기 그냥 텅 빈 곳에다가 판자촌을 지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는 불법 거주자지. 왜냐면 거기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 난쟁이 가족들이 그 집을 짓는 과정이 바로 그거야. 그냥 아무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집을 열심히 지었던 거야. 집을 지었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 막 모이기 시작해서 여기서 누구냐면 중간에 나오잖아요. 여기 허리를 아버지 난쟁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사람이 바로 정치인들이야. 정치인들이 거기 사람들한테 가서 난쟁이랑 이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 뽑아달라는 거야. 자기 국회의원이 되면 당신들 여기 살 수 있게 우리가 집을 지어주겠다 해. 근데 막상 자기를 뽑아주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바로 배신해. 왜 그러냐면 70년대 다음에 80년대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 88 올림픽이 있었잖아. 근데 88 올림픽 보면 그때 그 정부에서 뭐 했냐면 88 올림픽 직전에 판자촌 다 밀어버려.
아마 여러분도 한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역사책이나 그걸 봤을 텐데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올림픽을 보기 위해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그런 판자촌이 있으면 뭐라 생각하겠어? 대한민국 그냥 못 사는 동네구나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걔를 싹 다 밀고 거기에 아파트를 막 올릴라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똑같이 그걸 당한 거야.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 그냥 밀고 나서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대신 입주권을 줘. 아파트 입주권. 근데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계약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5천만 원이 필요해. 근데 이 사람들은 당장 한 달에 100만 원도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5천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입주를 해.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 아파트 입주권을 한 2, 3천에 파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혹여나 5천만 원이 있어서 아파트를 입주하더라도 월세가 100만 원이야. 이 사람들은 한 달에 겨우 90만 원, 80만 원을 버는데 한 달 월세만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명의 가족들이 그냥 입주권을 빨리 판 거야. 근데 난쟁이 가족들은 끝까지 계속 안 팔고 계속해서 거기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어떻게 되면 여기서 입주권을 사는 사람들이 좀 조폭이야, 조폭들. 조폭들이 그걸 사가지고 2, 3천에 사가지고 그걸 한 1억, 2억에 팔아. 이유는 남기는 건데 이때 이걸 하는데 이 사람들 안 팔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인물들이 되게 전형적이야. 그러니까 영수는 장남이어서 막 장남의 전형적인 성격이야. 책임감 있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 둘째가 계시면 죄송한데 여기 영호가 말한 둘째 성격은 좀 그거야. 좀 애가 계산적이야. 좀 계산적인 치밀한 그 모습을 보여줘. 그 다음에 영희는 이뻐. 그래서 뭐라 해. 뒤에서 나오잖아. 난쟁이 딸인 걸 모른다 하잖아. 사람들이. 모른 척 할 거라고. 그래서 영희의 꿈이 뭐냐면 가수야. 그래서 막 기타 치고 이러는 거야. 얘가. 근데 그 조폭이 영희를 조금 탐내. 왜냐면 영희가 좀 이쁘장하니까 얘를 조금 속된 말로 안 좋은 쪽에 팔아넘길라 해. 그러니까 술집 여자로 만들라 해. 얘가. 근데 이제 영희가 계속해서 거절하거든요. 근데 거절하다가 아마 그 조폭이 어떻게 해서 그 입주권을 훔쳐갈 거야. 훔쳐가거나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영희가 그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 조폭이랑 같이 조폭집을 가. 조폭집 가가지고 조폭이랑 결국 하룻밤을 보내고 영희가 조폭이 잠들었을 때 입주권이랑 돈을 훔쳐. 돈 한 1억인가 2억을 훔쳐. 훔쳐가지고 돌아와, 집에. 근데 이제 영수랑 영호는 영희를 찾기 막 날리고 입주권도 없어져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입주권이 없어지니까 난쟁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다 포기를 해. 그리고 이제 굴뚝에 올라와서 자살합니다. 자살하는데 그 자살하는 장면을 영희가 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살할 때 가자 달나라로 하면 떨어져. 근데 왜 달나라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지섭이라는 인물이 지식인인데 지섭이라는 인물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지옥이란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상세계인 달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계속.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도 지섭의 그 말에 설득을 당해서 계속 달나라 얘기하다가 결국 굴뚝에서 떨어질 때 가자 달나라로 하고 떨어져. 되게 암울한 소설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28번에 얘도 답만 빠르게 보시면 답은 5번이었죠. A와 B는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관찰한 인물들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 29번에 얘도 두 인물 A는 영수 장남이었고 B는 영호였는데 답은 3번이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가 거인처럼 보일 때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영호 둘째를 책망했다. 뭐라 했단 건데 아니죠. 여기서 나오잖아. 뭐라 해? 난쟁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는 거인처럼 보였다. 너 봤지? 내가 물어봤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봤어. 영희가 말했다. 다 봤잖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단순 내용일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0번에 기억은 낙서였고요. 낙서가 뭐였어? 명희 언니는 큰오빠 좋아한다. 그러니까 영수 좋아한다였고 니은은 빵집. 영희가 일하던 빵집이었는데 답은 3번이었죠. 야 이것도 기억으로 인해 나가 숨기려던 사실이 밝혀졌대. 야 그럼 이건 뭐냐면 영수가 명희가 자기 좋아하는 거 숨겼던 거야. 쪽팔려서. 이거 말이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틀렸던 거야. 그 다음에 무엇보다 빵집에서 영희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 아예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에 가를 바탕,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답은 2번이었죠. 나가 담밖을 내려다보고 깨끗한 주택가를 발견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과 해석을 통해 새로운 심리적 터전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나의 희망. 근데 희망 따위는 없어요. 난소궁에서.
자, 그 다음에 32번부터 34번. 얘도 그냥 빠르게 볼게요. 얘 너무 쉬웠어요. 작품들이. 가작품의 윤동주의 길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동주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길은, 그러니까 문학작품에서 길은 뭐냐면 인생이야. 문학작품에서 만약에 길이 나왔다? 그럼 얘는 거의 다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길에서 뭐라 해? 길, 인생에서 자기 이상적 자아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상적 자아를 막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상적 자아를 잃어버려서 뭐라 해? 하늘 보고 부끄럽다 하잖아. 그 다음에 나태주의 사는 일은 딱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나 오늘 하루 잘 살았어. 하고 혹시나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실수로 굳이 안 내려 얘가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을 걸었는데 그때 좋다 하잖아. 왜냐면 그때 새로운 거 새도 보고 막 이런저런 봐가지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2번에 그 답은 3번이었습니다. 디귿 대상을 의인화해서, 의인화란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게 의인화인데, 이게 중요한 게 대상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드러내는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디귿 봐봐.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서, 굳게 닫는 건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담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의인화는 있는데, 대신 이게 단절의 의미인데 단절이 긍정적 이미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4번.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게 된 사연을 나에게 들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잊고 싶었던 순간을 떠올리는 건 없었어. 여기서.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듯하게 나가긴 했어요. 좀 빠듯하게 나갔던 이유가 여러분들 앞에 좀 문학 설명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느라 좀 빠듯하게